다른 사람과 혼인을 한 처녀 총각. 옛날 당나라 덕종 때 장생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장생은 성격이 온화하고 얼굴이 미남이었지요. 행실이 바르며 덕이 높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장생은 23살이 되도록 여자를 사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친구들이 쑥맥이라 놀려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장생은 과거를 보려고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는 장안으로 가는 길에 포주의 보구사라는 절에 들렀지요. 장생은 아름다운 주의 경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과거 시험까지는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는 이 절에 머물며 공부를 좀 더 하기로 했습니다. 절에 남는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어난 장생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동자승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장생이 주위를 둘러보니 마당에는 돌담이 둘러쳐져 있고 그 너머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장생이 동자승에게 물었지요. 담장 너머에 있는 저 집은 누구의 집이지? 동자승이 대답했습니다. 최상서라는 부자의 별장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 절에 시주를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 별장을 기부하셨지요. 하지만 그 뒤에도 최 부자의 아내인 정 씨와 자식들이 별장에 와서 잠시 지내다 가곤 합니다. 요즘은 절에서 제를 올리려고 정 씨 가족이 별장에 와 계시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포주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은 민가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마구 죽였지요. 반란군이 곧 보구사로 몰려올 것이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정씨 가족들은 이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 장생이 나섰지요. 마침 반란군 장교 가운데 장생과 친한 친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장생은 그를 만나 보구사를 약탈하지 말라고 간절히 청하여 보구사와 보구사에 머물던 사람들은 무사할 수가 있었지요. 열흘 뒤 황제의 명령으로 연방사 두악이 관군을 이끌고 내려와 단번에 반란군을 진압하여 포주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장생이 너무나도 고마웠지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을 하려고 잔치를 크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잃고 어린 것들을 데리고 외롭게 살아와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몸이에요. 그런 중에 이 난리를 만났으니 장생 도령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도령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정 씨는 자신의 아들을 불러 장생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여종을 시켜 딸을 불렀지요. 하지만 여종이 혼자 돌아와서 정 씨에게 아뢰었습니다. 앵앵 아씨가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정 씨는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죽을 병에라도 걸렸단 말이야. 장생 도령은 우리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지. 썩 나와서 인사를 올리라고 쳐내라. 정 씨는 다시 여종을 보냈습니다. 그제야 앵앵은 마지못해 나타났지요. 그래도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빼어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장생은 앵앵을 처음 본 순간 가슴이 설레었지요. 앵앵이 장생에게 절을 하자 장생도 맞절을 했습니다. 앵앵은 동생보다 7살이나 많지만 아직 철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장생 도령이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부터 장생은 짝사랑에 빠져 밤마다 앵앵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생은 혼자 궁리에 보다가 앵앵의 여종을 떠올렸지요. 그 여종 이름이 홍랑이라고 했지. 홍랑을 통하여 앵앵에게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 장생은 이렇게 생각하고 홍랑에게 몇 차례 선물을 건넨 뒤 기회를 보아 홍랑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사실 앵앵 아씨를 사모하고 있다오. 앵앵 아씨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아씨를 한번 만나게 해주지 않겠소? 홍랑은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망측해라. 내가 어찌 그런 말을 전해요. 홍랑은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장생은 후회가 되어 입맛만 쩝쩝 다셨지요. 그런데 다음 날 홍랑이 장생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장생은 어제 일이 마음에 걸리어 홍랑에게 사과하였지요. 내가 마음이 급하여 그대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구려. 실례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시오. 도련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가 어찌 아씨에게 그 마음을 전하겠어요? 제 생각엔 도련님께서 어른들을 통하여 정식으로 청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중매 절차가 복잡하여 결혼을 하기까지는 서너 달이 걸릴걸. 나는 앵앵 악시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오. 입맛을 잃어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오. 장생은 홍랑에게 자신의 다급한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도련님 참 딱하시군요. 앵앵 아씨는 행실이 바르고 지조가 있는 분이라서 도리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으로는 아씨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차라리 도련님이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를 한 편 지어 보내는 것이 나을 거예요. 아씨는 글쓰기를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내 당장 시를 지을 터이니 아씨에게 꼭 전해주시오. 장생은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봄의 노래 두 수를 지어 홍랑에게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홍랑이 다시 장생에게 들렀을 때 홍랑의 손에는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앵앵 아씨가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장생은 크게 기뻐하며 종이를 받아 펼쳤지요. 거기에는 회답하여 보내는 시인 명월 사모야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쪽 별당에서 달이 뜨기를 기다리며 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맞이하네. 담벼락을 쓰는 듯 꽃 그림자 움직이니 행여난 이미 오시나 가슴이 설레이네. 장생은 이 시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밝은 달이 뜨는 밤에 자기를 찾아오라는 뜻이로군. 장생은 보름달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날이 좋지 않아 달이 뜨지 않았지요. 다음 날 밤이 되자 밝은 달이 하늘에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최부자의 별장 동쪽 담장 옆에는 살구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요. 장생은 그 나무를 통하여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장생은 서쪽 별당으로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시에 적어 놓았듯이 별당 문이 반쯤 열려 있었지요. 장생이 문을 열고 별당 안으로 들어가니 홍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홍랑은 잠이 들어 있었지요. 장생은 홍랑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홍랑이 장생을 보더니 기겁을 하였지요. 앵앵 아씨가 오라고 해서 왔으니 놀라지 말아요. 편지에 글이 적혀 있었소. 내가 왔다고 아씨에게 전해주시오. 홍랑은 믿어지지 않는지
고개를 갸웃하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다시 돌아온 홍랑은 웃으며 말하였지요. 도련님, 아씨가 나오십니다. 이제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나 장생은 조금 뒤 나타난 앵앵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앵앵이 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앵앵이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덕분에 우리 가족은 위험을 면했습니다. 참으로 고마워 어머니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오라버니를 위해 잔치를 베푸셨지요. 그런데 그런 순수한 관계를 무시하고 몸종을 통하여 제게 핵에 망측한 시를 보내오다니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겉으로는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푼 은인으로 행세하면서 속으로는 저를 차지할 궁리를 하시다니요. 정말 오라버니가 실망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그 편지를 받고 모른 척하려고 했습니다. 허나 그리야 하면 오라버니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겠지요. 홍랑을 통하여 제 뜻을 전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제 마음과 생각을 모두 전하지 못할 것 같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라버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제발 예의에 벗어난 말과 행동은 삼가해 주십시오. 앵앵은 이 말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생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지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담장을 넘어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생은 그날부터 절망의 구렁에 빠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방 안에 몸져 누워 있었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밤 갑자기 홍랑이 찾아왔습니다. 홍랑은 베개와 이불을 방 안에 내려놓으며 말하였지요. 그만 일어나십시오. 아씨가 들어오셔요. 뭐라고? 아씨가? 아씨가 도련님과 신방을 차리신대요. 홍랑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하고 방 안에 이부자리를 깔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윽고 앵앵이 홍랑의 부축을 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앵앵은 몸도 못 가눌 만큼 쇠약해져 있었지요. 앵앵과 방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장생은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앵앵은 무슨 까닭인지 아무 말이 없었지요. 앵앵은 장생의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새벽에 홍랑의 부축을 받으며 별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은 아무 소식이 없었지요. 장생은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움에 30줄짜리 사랑시 한 편을 썼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녁 마침 홍랑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장생은 시를 정성스레 종이에 옮겨 적은 뒤 홍랑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를 아씨에게 전해주시오. 그날 밤 앵앵이 또다시 장생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앵앵은 장생과 함께 밤을 보내고 새벽이 되자 살며시 돌아갔습니다. 이런 생활이 한 달 동안 계속되었지요. 어느 날 밤 장생이 앵앵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임을 알리고 혼례를 치릅시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 몰래 만나고 있잖아요. 섣불리 우리 사이를 알리면 어머니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실걸요? 그러니 당분간 이렇게 지내다가 오라버니께서 고향의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 집안에 청혼을 하십시오. 장생은 앵앵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과거를 준비하는 서생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는데 장가를 보내달라고 하면
집에서는 어처구니 없어 하겠지. 그러니 이번 과거에 장원 급제한 뒤 청혼을 해도 늦지 않아. 장생은 날마다 앵앵과 함께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빠르게 흘러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아 이제는 여장을 꾸려 장안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장안으로 떠나기 전날 저녁 장생은 별당에서 앵앵을 만났습니다. 그는 앵앵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눈치가 빠른 앵앵은 장생이 장안으로 떠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과거를 보러 장안으로 떠나시지요. 이제 헤어지게 되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오라버니를 만나 난생 처음 사랑을 한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오늘 밤 오라버니를 위해 7연금을 타겠습니다. 앵앵은 홍랑을 시켜 7연금을 가져오겠습니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곡을 연주하던 앵앵은 얼마 못 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7연금을 팽개치고 흐느껴 울며 뛰쳐나가 돌아오지 않았지요. 다음날 아침 장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반드시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앵앵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야. 그러나 과거는 쉽지 않아 보기 좋게 낙방하고 말았지요. 장생은 실망하지 않고 다음번 과거에 또 도전하겠다며 장안에 남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장생은 앵앵이 너무나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화잠과 화장품을 사서 그리움이 담긴 편지와 함께 앵앵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앵앵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보내주신 편지와 선물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라버니를 떠나보낸 제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몸단장을 하겠어요. 그 선물을 보니 오라버니에 대한 그리움만 더욱 깊어진답니다. 학업에 전념하려고 장안에 남으셨다고요? 잘 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어 소원을 이루고 금이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붓을 들어 여기까지 쓰고 나니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쓰지 못하겠습니다. 참 오라버니 옷걸이 하나를 보냅니다. 이 옷걸이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물건이니 허리에 차고 다니십시오. 옷같이 변함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 달라고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제 언제나 뵙게 될까요?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 주시겠지요? 오라버니 건강 조심하시고 식사도 잘 하십시오. 저를 너무 생각하여 잠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런 사랑도 잠시 세월은 흐르고 흘러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져 나중에는 편지조차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앵앵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고 장생도 부모가 골라준 색시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 살이를 하던 장생은 몇 년 뒤 앵앵이 사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장생은 문득 앵앵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앵앵의 집을 찾아가 앵앵의 남편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부인의 외가 쪽에 오라버니 되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앵앵은 끝내 장생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시한수를 지어 보냈습니다. 몸에 살이 빠져 얼굴도 못해지고 몸져 누워 뒤척이지만 일어설 힘이 없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대 때문에 살이 빠졌으니 이런 모습으로 그대 앞에 나타나기 부끄럽네.
장생은 그곳에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앵앵의 집에 다시 들렀습니다. 그러나 앵앵은 이번에도 장생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한수를 지어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내버려 두고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소? 당시에는 그래도 서로 사랑했으니 그때 그 애틋한 마음 가슴에서 퍼내어 집에 있는 부인이나 잘 대해주시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장생은 앵앵의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공주를 사랑하는 사람. 옛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어여쁜 공주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일찍 세상을 떠나 공주는 왕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지요. 어느 날 왕이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올해 16이지? 예, 아바마마. 너도 벌써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예, 아바마마, 신랑감을 구해주세요. 어떤 신랑감을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저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 그런 사람을 구해주마. 임금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로 길거리에 방이 나붙었지요. 나라에서 공주의 신랑감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을 보고 총각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궁전 마당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오후가 되자 왕이 공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왕은 총각들에게 공주를 소개하였지요. 총각들은 어여쁜 공주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면접 시간이 되었습니다. 맨 먼저 공주 앞에 선 사람은 볼라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요. 볼라는 공주에게 허리를 굽히고 보석함을 바쳤습니다. 공주님, 저희 아버지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공주는 보석함을 받아 옆자리에 놓았습니다. 그 다음 후보가 공주 앞에 섰습니다. 공주님,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박사학위가 10개가 넘지요. 만일 제가 공주님의 남편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공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만 연구하겠습니다. 젊은 박사는 공주에게 자기가 지은 책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공주는 가죽 표지로 된 고급 책자를 받아 옆자리에 놓았지요. 총각들은 계속해서 밀어닥쳤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한 가락씩 하는 잘난 젊은이들이었지요.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들이 공주 옆자리에 산 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마지막 후보가 공주 앞에 섰습니다. 그는 산골에서 온 오페라는 총각이었지요. 그는 금팔찌를 공주에게 바치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찮은 것이지만 받아주십시오. 귀한 선물이군요. 고마워요. 공주는 금팔찌를 받아 선물 더미 위에 얹었습니다. 면접이 모두 끝나고 왕이 총각들에게 말하였지요. 많이 찾아주어 고맙소. 피곤할 터이니 이제 그만 돌아들 가시오. 내일 아침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 내 딸의 신랑감을 발표하겠소. 총각들이 돌아가고 왕이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마음에 쏙 드는 신랑감을 찾았니? 하도 많은 사람을 상대하여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들 가운데 누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골라줄 것이야. 누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이 아비는 이미 알아두었단다. 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볼라라는 청년이 가장 믿음직스러워. 그 청년을 딸의 신랑감으로 삼아야지. 공주는 왕과 헤어져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공주의 꿈속에서 왕비가 나타났습니다. 왕비는 인자한 미소를 띠며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신랑감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알려줄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단다. 내일 아침 아바마마께 부탁하여 이렇게 발표하시게 하거라. 네가 간밤에 갑자기 죽었다고 말이야. 그런 다음 그들이 어찌 나오는지 지켜보아라. 그럼 누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야. 공주는 곧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새벽 일찍 왕을 찾아갔지요. 아바마마, 돌아가신 어머니를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의 신랑감을 찾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아바마마께 부탁하여 간밤에 제가 죽었다고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로구나. 공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왕은 상복을 구해 입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궁전 마당으로 총각들이 모여들었지요. 이윽고 왕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총각들은 왕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금님께서 왜 상복을 입으셨지? 왕이 슬픔에 젖은 얼굴로 말하였지요. 여러분, 간밤에 공주가 죽었습니다. 총각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공주가 죽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지요. 내 말을 믿어주시오. 공주가 죽었단 말이오. 왕이 다시 한번 말하자 총각들은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왕의 사위가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공주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볼라가 왕 앞에 성큼 나섰습니다. 임금님, 공주님께서 돌아가셨다니 저희들은 이제 이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군요. 각자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드린 보석함을 돌려주십시오. 결혼을 못해 손해인데 그것마저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왕은 볼라를 쏘아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공주에게 바친 선물을 돌려주겠소. 모두 다 가져가시오.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총각들이 선물을 쌓아둔 곳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자기 것을 챙기기에 바빴지요. 혀를 끌끌 대며 총각들을 바라보던 왕은 갑자기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총각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젯밤 공주에게 금팔찌를 바친 오페였지요. 왕은 오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선물을 찾아가지 않는가? 사랑하는 공주님께 바친 선물을 공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찾아가다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공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임금님, 제 선물을 공주님의 무덤에 넣어주십시오. 오페의 말을 들은 왕은 기쁨에 젖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네야말로 내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군. 기뻐하거라. 네 신랑감을 이제야 찾았구나. 왕은 상복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급히 시종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공주를 데려오라. 공주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왕의 말을 들은 총각들은 갑자기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공주님이 돌아가신 충격으로 임금님께서 머리가 어떻게 되셨나 봐. 바로 그때 공주가 궁전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총각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지요. 총각들은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왕에게 깜빡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공주에게 오페를 소개하였지요. 이 사람이 네 신랑감이다. 다른 사람들은 재물과 지위를 사랑했지만 이 사람만은 너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어서 신랑의 손을 잡거라. 지금 바로 결혼식을 올리자꾸나. 이 청년은 뒷날 내 후계자가 되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공주는 기쁜 마음으로 오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궁전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지요. 왕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고친 대장장이. 옛날 프랑스에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연장을 잘 만드는지 천국에까지 알려져 있었지요. 어느 날 대장간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사는 하느님과 성 베드로였지요. 대장장이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성 베드로는 대장장이에게 열쇠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열쇠라네. 고장이 나서 고치러 왔다네. 이리 주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대장장이는 뚝딱뚝딱 천국의 열쇠를 고쳤습니다. 성 베드로는 열쇠를 보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지요. 역시 대단한 솜씨이군. 천국에서도 못 고친 열쇠를 순식간에 고치는군. 수고하였네. 얼마를 주면 되지? 돈은 필요 없습니다. 두 분을 만난 것만 해도 영광인데 제가 어찌 돈을 받습니까?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 돈을 받기 싫다면 다른 것을 주도록 하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줄까? 대장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두 분을 위해 일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줄까? 천국도 싫습니다. 그럼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게. 무엇이든 들어줄 것이니. 대장장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더니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이든 바라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그렇게 말하고 둘은 대장간을 나갔습니다. 그 뒤 대장장이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이 세상이 천국보다 낫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대장장이가 죽을 때가 되어 악마가 대장장이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나와 같이 지옥으로 가자꾸나. 너는 천국에 가는 것을 거부하였지? 대장장이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이 세상을 떠나? 여기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 대장장이는 악마에게 부탁했습니다. 지옥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나 하고 싶습니다. 좋아, 식탁으로 가지. 대장장이가 음식을 준비하고 악마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대장장이와 악마는 마주 앉아 식사를 하였지요.
식사를 마치자 대장장이가 기도했습니다. 악마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악마가 일어나려 하자 접착제를 붙인 듯 의자에서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악마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나를 일어나게 해줘. 대장장이가 말하였지요. 나를 20년만 더 살게 해줘. 그럼 일어나게 해주지. 악마가 승낙하자 대장장이는 다시 기도하였지요. 악마를 의자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악마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악마는 대장장이를 노려보더니 지옥으로 혼자 돌아갔지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악마가 대장장이를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대장장이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며 악마에게 말하였지요. 지옥으로 가기 전에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악마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였지요. 지난번처럼 또 나를 속이려고. 식탁에 앉아 식사하지 않을 것이야. 대장장이는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악마는 서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 밖에는 자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자두나무에는 먹음직스런 자두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악마는 자두나무를 보고는 군침을 흘렸지요. 자두를 따먹으면 원이 없겠군. 대장장이는 악마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두를 따드릴까요? 같이 밖으로 나가요. 대장장이와 악마는 자두 밑으로 갔습니다. 대장장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두를 딸게요. 그동안 밑에서 기다리세요. 달아날 생각 마라. 내가 밑에서 지키고 있으니. 악마는 나무를 부둥켜 안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대장장이가 기도하였지요. 악마가 자두나무에 달라붙어 꼼짝 못하게 해주십시오. 악마는 이번에도 대장장이에게 당하였지요. 자두나무에서 떼어주는 조건으로 대장장이의 수명을 20년 더 늘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20년이 흘렀지요. 악마가 또 대장장이를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서 떠납시다. 걸어갈 기운이 없으니 나를 업어서 데려가시오. 악마는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였지요. 아유 힘들어. 더 이상은 못 걷겠군. 이번엔 네가 나를 업고 가라. 대장장이는 악마를 등에 업었습니다. 지친 악마는 대장장이의 등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지요. 대장장이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 후배 대장장이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이 녀석을 모루 위에 올려놓을 테니 쇠처럼 망치로 두드려주게. 모루는 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쇠를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를 말한답니다. 악마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두드렸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쥐뽀처럼 납작해지고 말았답니다. 혼쭐이 난 악마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 그 뒤 다시는 대장장이를 잡으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장장이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사는 재미가 없었지요. 너무 늙어 기운이 빠지고 친구가 없어 외로웠습니다. 이런 꼴로 세상에 천년 만년 살면 뭐하겠나? 저 세상으로 가자. 대장장이는 혼자서 천국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천국 문을 두드리자 성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천국에 오기 싫다면서 여기는 왜 찾아왔나? 돌아가도록 하게. 대장장이는 천국 문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지. 지옥으로 가보자. 대장장이는 지옥을 찾아갔습니다. 악마는 대장장이를 보자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장장이는 지옥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지요. 결국 울면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승에게 속은 제자. 옛날 고구려 시절 고구려의 국력이 나날이 강성해지고 국토가 넓어짐에 따라 나라에서는 천문지리에 밝은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허준이라는 사람을 당나라로 보내어 천문지리를 배워오게 했습니다. 당나라에 도착한 허준은 천문지리에 통달한 학자인 일행의 문화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열심히 천문지리를 배웠습니다. 10년 뒤 실력이 몰라보게 높아져 스승인 일행과 어깨를 겨룰 정도가 되었지요. 어느 날 스승인 일행이 조선 땅을 바라보고는 천문지리를 살피더니 조선 땅의 산맥들이 모두 활기에 차 있어서 머지않아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조선 땅을 관통하는 산맥의 길을 끊어야지 안 되겠구나. 그대로 두었다가는 고구려가 우리 당나라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한 스승 일행은 그 일에 허준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허준이 학문을 연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당나라 나졸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허준을 향해 큰 소리로 명령하였지요. 허준은 빨리 나와서 오랏줄을 받아라. 아니 무슨 일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무엇 때문에 잡아간단 말이오? 일행 대감의 분부이시니 할 말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말하라. 뭐라고요? 스승께서? 영문도 모른 채 나돌들에게 끌려가 스승 일행 앞에 꿇어앉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찍이 너를 사랑하여 내가 아는 학문을 모두 가르쳤거늘 너는 밀정 노릇으로 그 은혜를 갚는단 말이냐? 이 말을 들은 허준은 기가 막혔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찌 은혜를 저버린다 하옵니까? 밀정 노릇이란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사옵니다. 증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니놈이 당나라 군사력을 염탐한 다음 수시로 이를 니나라 사람 편에 고구려에 알렸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거늘 저놈에게 큰 칼을 씌워 하옥하라. 그리고 내일 날이 밝거든 황제 폐하께 주상하고 극형에 처하도록 하라. 말을 마친 일행은 집 안으로 사라지고 허준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허준은 이 모든 일이 일행 스승이 꾸민 일이라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허준은 다시 일행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지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스승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소생은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스승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하늘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생각하여 네가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내가 이르는 대로 할 것이냐? 예, 무슨 분부든지 따르겠습니다. 만일 내가 이르는 말을 착오 없이 완수한다면 황제 폐하께 주상하여 너를 이 나라의 대관으로 추천하겠다. 그러더니 일행은 허준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고구려로 돌아가서
고구려의 각 산맥에 장석을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석이라는 것이 산맥의 길을 쇠퇴시키는 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허준은 스승 일행의 명령대로 곧장 귀국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석을 놓게 되었지요. 그러자 장석을 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산맥의 기가 현저하게 쇠퇴하는 것을 알게 된 허준은 그때서야 비로소 당나라의 흉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허준은 고민하던 끝에 종적을 감추고 말았지요. 지금도 황해도 어느 곳에는 허준이 쓰던 장석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며 그 마을 이름을 장석동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산속으로 보낸 용궁 아기. 중국의 진시황의 눈매는 아주 매서웠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을 쌓을 때 노인들도 높은 곳까지 흙을 메고 나르는 모습이 아주 날랜 것을 보고 진시황은 의아해하였지요. 왕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곳에 머물며 일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멜대 위에 신기한 바늘이 달려있어 멜대가 아무리 무거워도 무게를 전혀 느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진시황은 이 신기한 바늘을 하나하나 모아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채찍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여 산을 깎고 골짜기도 메울 만하였지요. 진시황은 이 채찍으로 만리장성을 쌓은 다음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고 용궁까지 메울 속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용왕은 셋째 공주에게 그 채찍을 훔쳐오라 명하였지요. 셋째 공주는 진시황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진시황과 날마다 풍류를 즐기면서 세월을 보냈고 저녁에는 진시황의 수청을 들며 그의 채찍과 자기가 가져온 채찍을 맞바꿀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채찍을 바꿔들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아침이 되어 진시황이 채찍으로 산을 깎아 보았지만 신비로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용궁으로 돌아온 공주는 진시황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산에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아이가 바로 초나라의 패왕이랍니다. 공주가 아이를 낳은 뒤 용궁은 아기에게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깊은 산속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호랑이가 그를 물고 가 젖을 물리고 새끼 호랑이들과 함께 키웠지요. 그의 나이 7살이 될 때까지 그의 몸에도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털이 자라 털이 북슬북슬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새 갈래 길에서 나이가 들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대인을 만났습니다. 후손이 없었던 정대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이름을 항우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정대인은 우선 항우에게 학문을 가르칠 선생부터 찾았지요. 항우는 총명하고 힘이 세었기 때문에 정대인은 그에게 무예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란 항우는 문무에 모두 능한 장사로 성장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정대인이 항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문무 모두에 능하니 앞으로 이 아비를 위해 복수를 해줘야겠다. 항우가 무기를 챙겨 들고 길을 떠나려 하자 정대인이 말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찌 적들과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너에게는 이 아비의 원한을 갚아줄 기계가 있으니 이리 하자꾸나. 이 애비에게 의형제가 있단다. 그 또한 간신배들에게 핍박받은 뒤 산으로 피신하여 도적이 되긴 했지만 그에게는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야. 그와 힘을 합쳐 이 아비를 위해 나쁜 무리들을 물리쳐 죽어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정대인은 그에게 의형제인 숙부의 말을 잘 따르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항우는 아버지의 서신을 들고 숙부를 찾아 산으로 향하였지요. 산으로 간 항우는 숙부의 무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안위성을 지날 때였지요. 백성들이 대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아했지만 그 연유를 물어볼 곳도 없었지요. 때마침 항우와 마주친 한 지주가 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곳엔 요괴가 삽니다. 그래서 모두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근 것이지요. 숙부는 요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친다는 소리를 듣고 항우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지나가자꾸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출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고 나쁜 무리들을 없애기 위해서지. 그렇다면 요괴도 나쁜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없애야지요. 숙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항우는 한참 동안 요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잠시 뒤 연못의 물이 요동치면서 그 속에서 튀어나온 요괴는 순식간에 산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항우는 한 걸음의 요괴 등에 올라타 목 위에 긴 털을 잡았지요. 요괴는 항우를 떨어뜨리려고 이리저리 날뛰었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번을 휘휘 돌다가 다시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당시 연못가에는 말라 비틀어진 유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 요괴는 이 나무 아랫부분을 감아 넘어뜨려 자기 등에 올라탄 항우를 떼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우가 오른손으로 요괴의 목 부분을 꽉 쥐고 왼손을 뻗어 유자나무를 꽉 잡고서 2발로 있는 힘껏 요괴의 몸을 조이자 요괴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바로 그때 숙부가 연못까지 그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숙부, 어서 오십시오. 제가 요괴를 잡고 있습니다. 숙부도 급히 항우와 함께 요괴를 붙잡았습니다. 이 요괴는 다리와 목이 길고 몸집이 큰 흑마가 변한 것이었지요. 항우는 요괴에게 말했습니다. 네 녀석이 만약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다면 내 너를 죽이지 않겠다. 요괴는 머리를 끄덕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뒤 요괴는 항우의 애마가 되었지요. 요괴가 복종하자 항우가 백성들을 위해 화를 없애주었다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성을 가진 마을의 유지가 있었는데 항우의 건장한 체구와 선량한 마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딸 우위를 그의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항우가 흘리는 땀은 바늘처럼 딱딱하여 세상에서 우위만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위는 천상의 별이었다가 속세로 내려온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김덕령 장군의 사당. 조선 명종 22년에 태어난 김덕령 장군은 형 덕홍과 함께 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김덕령이 25살이 되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김덕령은 형과 함께 앞일을 의논했습니다. 형님, 우리에겐 훈련된 군사를 모을 힘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도 왜군에 맞서 싸울 장정들은 얼마든지 모을 수가 있다. 각 고을에 경문을 돌려 의병을 모집해야겠어. 김덕령은 형의 의견에 따라 여러 고을에 경문을 띄워 의병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모여들었지요. 의병의 숫자는 순식간에 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선조 임금은 김덕령에게 형조 자랑이라는 직함과 함께 충용장이라는 군호를 내렸지요. 그 후 각처의 의병이 충용군에 소속되자 김덕령은 의병장이 되어 곽지우 장군과 함께 권율의 지휘 아래 영남 서부 지역의 방어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선조 29년에 지금의 부여군에 해당하는 홍산에서 이 몽학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김덕령은 권율의 명을 받고 난을 진압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반란이 이미 평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군, 난이 평정되고 이 몽학은 조정으로 압송되었다 합니다. 그게 정녕 사실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더 이상 헛걸음을 마시고 이 길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김덕령 장군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뜻밖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김덕령은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나를 포박하기 전에 까닭을 밝히시오. 네 놈이 이몽학과 내통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음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와서 변명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몽학과 내통을 했다니 가당치 않은 모함이오. 옳고 그름은 조정에서 가려줄 것이야. 결국 김덕령은 모반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지 20일 만에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지요. 이때 장군의 나이 29살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 현종 2년의 억울함이 밝혀져 관직과 자기가 회복되었고 현종 9년에는 병조 참의에 추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조는 그에게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사당을 지어 뜻을 기리도록 했습니다. 김덕령 장군의 묘는 충장사 뒤에 있는데 원래는 이곳에서 약 500m가량 떨어진 배제마을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충장사로 옮기기 위해 묘를 파보니 놀랍게도 수의와 뼈가 삭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장군이 죽은 지 400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지요.